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함준호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좀 느껴지는가 했더니 이미 봄을 시샘하는 그런 추위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학생분들이신 걸로 아는데 이맘때쯤이면 새학기 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마음이 좀 분주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600회 기념 강좌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서 강의를 작년까지만 해도 하다가 지난 5월에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이 막중한 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마치 이 학교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도 한결 가볍고 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600개 하는 금요 강좌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세 가지 주제인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양적 완화라는 것이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 약간의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일본, 유로 이런 나라들에서 어떠한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는 아직은 물론 선진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는 그래도 개방된 이런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성을 갖는 신흥국의 성격을 많이 띠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이런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는 잘 모르니까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앉아 있다 보면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5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또 50분 강의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글로벌 위기 이후 중앙은행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이 과연 뭘 하는 데인가 간략하게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한 서너 가지를 들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쓰시는 화폐, 지폐와 주화, 이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죠. 이 화폐를 단순히 발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통화 신용 정책, 이것을 이제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당국으로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또는 역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통화 신용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두 안정화 정책 중에 하나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재정 정책이라는 거시 안정화 정책이 있죠. 근데 재정 정책은 여러분 정부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로 세금을 걷고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돈을 정부가 쓰면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화하는 이런 주로 텍스 팔러시를 통해서 이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이걸 재정 정책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매년 정부가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양대 거시 안정화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통화 정책. 이 부분은 이제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많은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은 이런 통화 정책은 이 국회 승인을 받아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비선출직 위원회, 저희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이런 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그 금리라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서 통화신용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통화라는 것은 한 나라의 화폐인데 이 통화량 이것을 너무 그 방만하게 찍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물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국민의 재산 가치를 실제 재산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에 이 활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은 가급적이면 이 정부로부터 분리해서 선출직 위원회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고 중앙은행이 이 통화 정책의 목적,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 오늘 보시는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많이 강조되어 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은 또 정부의 은행 또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밖에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그 일반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또 대출을 받듯이 정부와 또 그러한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 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와 은행에 대해서 은행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이런 일상적인 그 자금의 어떤 부족, 과부족 이것을 해결해주는 일상적인 은행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최종 대부자로서 이 비상시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중앙은행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 또는 더 나아가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금융 안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주로 은행 계좌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신에 또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자금을 이제 대금 거래를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금융기관 간의 결제를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OK 와이어라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급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의 인프라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지급 결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징후라든지 또는 만약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금융통화위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금융통화위원회와 통화정책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뱅크 오브 코리아에서 한국은행인데요. 1950년 6월 12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5월에 이제 한은법이 최초로 만들어져서 6월에 설립이 됐는데 바로 6.25 전쟁이 이제 터지기 얼마 전이죠. 그래서 이
1949년에 사실 이제 정부에서 그 미국 뉴욕 연준에 있는 아서 블룸필드라는 분을 모셔다가 이 한국의 중앙은행법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이분을 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중앙은행법의 초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그 최고 책임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책임 기구로 정책결정기구로서 의사결정기구로서 설립이 되고 그리고 집행기구로서 이제 한은의 집행부 이런 형태로 한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부터 1998년까지 약 36년간은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아니고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형태로 변형돼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국가의 어떤 경제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금융 지원이 희소하고 이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금융 저축을 총동원하고 이것을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섹터에다가 배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금융의 일종의 정부의 간섭이 높았던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고 그래서 이 의장이 이제 정부에서 담당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회복된 것이 1998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통위의 의장을 겸임하는 이런 형태로 다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금융통화위원이 98년 이전에는 비상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같이 학교에 교수로 있는 사람들은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비상근 사회이사처럼 와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98년부터 명실상부하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생기면서 저희 같이 금융통화위원들도 상근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휴직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아직도 그 금리 결정할 때만 한국은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매일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계시고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이시고 해서 이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서 나머지 5명의 상근 금통위원 7명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고요. 이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임기는 4년 그리고 현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월 2회 열고 있습니다. 매월 2주차 목요일과 4주차 목요일에 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주차에 열리는 회의가 소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라고 부르고요. 4주차에는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일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안건들이 대부분 4주차 회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 사진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에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의장이신 총재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임명된 순서로 이 자리가 배정이 돼서 저는 맨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시는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체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도 있고 또는 미국처럼 이 물가와 더불어서 고용 이런 것 두 가지 목적을 놓고 이 통화 정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외에 통화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다양한 체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8년에 이제 명실상부한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설립이 되면서 한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물가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는 이제 엄격한 물가안정 목표제다 그래서 상당히 1년 단위로 물가안정 목표를 한국은행이 이제 책임을 지고 달성하는 형태로 도입이 됐다가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신축적인 물가안정 목표제라 그래서 이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어떤 경기 변동, 생산과 고용의 어떤 그 잠재적인 수준으로부터의 갭, 이런 변동성, 이런 것들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을 신축적인 물가안정 목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은법을 보시면 물가안정 그 목적이 1조 1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부차적인 목적 조항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이 2011년 말 한은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양적 완화라는 거, 이런 것인데, 이 글로벌 위기가 2007, 8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기능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2011년 말에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1조 2항에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항은 물가 안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목적으로 주어져 있고 2항인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형태로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병렬적인 똑같은 목적 조항이냐 아니면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는 이런 순위가 있는 목적 조항이냐 하는 그런 해석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형태로서는 이렇게 부차적인 목적의 형태로 유의해야 한다는 형태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에 잠깐 소개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제도가 미국을 따라서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또 양적 완화라는 것이 가장 본격적으로 먼저 사용된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약 이제 100년이 좀 넘었죠. 1913년 12월 23일에 설립이 됐고 여기도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라 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더불어서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ard of Governors 이사회를 보면은 거기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또 5인의 일종의 금통위원, 가버너들이 있습니다. 상근입니다. 그래서 7인 이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이 상원이 인준을 통과하게 돼 있고 여기는 임기가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임기가 4년인데 미국의 금통위원은 임기가 14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것은 대통령이 누가 임명을 했건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통화정책을 정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수행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보드 오브 가버너스의 의장들인데 알란 그린스팬이 87년부터 2006년까지 정말 오래 했죠. 19년 동안 4년 임기를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4년입니다. 가버너스 임기는 14년이지만 최어의 의장, 최어로서 4년인데 연임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 잘 아시는 버냉키 2006년부터 14년. 그 다음에 지금은 옐런. 그래서 옐런 의장이 이제 지금 연준의 의장인데 그 전에는 옐런도 그냥 거기에 보드 가버너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스가 최어였죠. 부의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버냉키가 그만두면서 옐런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의장으로서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14년인데 중간에 의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4년 의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가버너로서의 임기는 남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관례적으로 의장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평가버너로서 남지 않고 보통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냉키도 14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임을 해서 지금은 가버너가 아니죠. 근데 이 보드 오브 가버너, 이 7명의 이사들이 있는 이 이사회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딱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미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니까요. 이 7명의 이사회 멤버들에다가 추가적으로 5명이 더 와서 이 5명 합쳐서 12명이 소위 공개시장위원회라는 것을 열고요. 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정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FOMC라고 그러는데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왜 이걸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지 이제 잘 알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금리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5명은 나머지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입니다. 그 총재들 12개의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이 5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FOMC 멤버의 투표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총재들은 뭐 하느냐? 7명, 투표권 없는 사람들, non-voting 멤버라고 하죠. 나머지 7명도 FOMC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 5명의 FRB 총재, 지역 연준 총재 중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12개, 얘기하면 12개의 지역 연준 총재 중에서 한 지역의 연준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FOMC 미팅에. 이 지역이 어느 은행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뉴욕 맞습니다. 그래서 FRB 뉴욕 연준의 총재는, 지역 연준의 총재는 항상 FOMC에 항상 고정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멤버이고요. 더욱 나아가서 FOMC의 부의장은 바로 지역 뉴욕 연준의 총재입니다. 보드 오브 가버너즈의 부의장은 지금 스탠리 피셔라는 분이지만 FOMC의 의장은 똑같습니다. 그죠? 의장은 옐렌이고 부의장은 지금 지역 연준 뉴욕 페드의 윌리엄 더들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연간 8번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월에 했고, 그죠? 3월, 4월, 그다음에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과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forward guidance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아까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목적을 가지고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물가 안정 목표제는 원래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1990년대 초반에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이제 처음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지금 거의 범세계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제가 많이 확산이 돼서 지금은 거의 한 30개 국가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단일 목표인 물가 안정, 싱글 맨데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듀얼 맨데이트. 그래가지고 물가 안정 외에도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통화정책 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Federal Reserve Act를 보시면은 섹션 2A 모니터리 팔러시 통화정책 목적 조항에 이 통화정책이 이 보드 오브 가버너즈와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maximum employment 그리고 stable price 그래서 고용의 극대화 그리고 물가의 안정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목적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밑에 보시면 최대 maximum employment, 그 다음에 stable price, 물가와 고용 외에 하나가 더 있죠? 뭐죠? long-term interest rate,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금리의 안정성도 사실 유지하도록 이렇게 목적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플 맨데이트지 왜 듀얼 맨데이트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왜 통화 정책을 실질 어떤 금리의 안정성 이런 것도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3중 목표가 아니라 2중 목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왜 그렇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왜 우리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부르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통화 정책이 결정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뭐 많은 것을 보겠지만 역시 고용과 물가에 방점을 두고 실제로 통화 정책이 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듀얼 맨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이 연준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통화 정책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매년 1월 달에. 이 1월 달에 발표하시는 통화 정책 전략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통화 정책을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맥시멈 임플로이먼트 같으면은 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지금 우리 당국은 예를 들어서 5.2에서 5.5% 정도 수준, 그 레인지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가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소위 PCPI라고 개인 소비 지출의 디플레이터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로 측정한 물가, 이것이 이제 중기적 시기에서 한 2% 정도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적정한 물가 목표 수준이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용과 물가 수준,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되어 왔고 또 전통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이제 듀얼 맨데이트 이중적인 그런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최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형태의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통화 정책 수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우리가 알아야 그럼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은 잘 아시다시피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금 제도, 재할인 정책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무슨 조작을 합니까? 옛날 그런 공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 의미는 오픈 마켓, 즉 공개된 그런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에 가서 중앙은행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거래를 함으로써 이 통화 정책을 한다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의미에서요. 가장 시장 친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가서 국채라든지 또 우리 한국 같으면 통화안정증권 또 RP 이런 증권을 매매하고 또 외환 수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히 자본시장이 잘 발전된 나라들이 이런 공개시장 조작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수단을 통해 갖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주된 통화정책의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일물, 일주일짜리 RP, 매각금리, 한국은행이 RP 매각을 하는데요. 채권을 매각을 하면 한국은행이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은행들로부터. 이 7일물 RP 매각 고정금리, 이것을 기준금리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우리가 결정하는 2%로 동결했다. 뭐 이거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7일물 RP 매각 고정금리, 입찰금리입니다. 이것을 2%로 지금 설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는 곳은 여러분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대금리차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예금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대출은 한 번 주면은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산업은 전통적으로 예대금리 차이라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신에 항상 예금 쪽과 대출 쪽에서 오는 그런 만기의 차이, 유동성 위험에 자신을 항상 노출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은행이 위험해하고 돈을 다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아무리 우량한 기업에 대출을 해줬더라도 그 대출을 즉시에 회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기의 차이, 만기의 불일치에 의한 유동성 위험에 항상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은행이 예금을 받았을 때 여러분으로부터 그 예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중앙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도록, 아니면 어떤 시세금에 어떤 현금으로서 보유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준비금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 몇 퍼센트를 그러면 갖고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지급준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2%, 기타예금 7%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2만 원, 그게 정기예금이라면 2만 원 정도는 은행이 대출로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98만 원만 대출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2만 원은 시제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지급준비금, 이것을 지준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지급준비금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급준비율 규제인데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그러면은 은행들이 당연히 예금 받은 것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항상 이렇게 현금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통화가 그만큼 덜 창출이 되고 통화량이 줄어들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훨씬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더 창출되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금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재할인 정책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금리는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재할인 금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역금융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렇게 은행의 대출이 잘 정부의 비대칭성이나 어떤 시장의 실패 때문에 잘 안 가는 곳에 이런 대출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대출인데, 현재 금리가 0.5%에서 1%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시중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부터 0.5%나 1%의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그쪽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길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국,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에 나타난 그림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더불어서 기준금리의 수준이 나타나 있는데요. 2010년, 11년 금리 인상 사이클에 5번이 올라가서 2%에서 3.25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해가지고 다시 5차례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소위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2%에서 계속 동결될 것이냐,
아니면 또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또 올라갈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죠. 제가 온 다음에는 제가 작년 5월에 왔는데, 그래서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이 회의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은 세계 각국별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 기준금리 수준을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준금리 수준이 굉장히 0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미국, 유로지역, 일본,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자, 기준금리가 이제 0에 가까운 나라들이 보면 이제 양적완화 시행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시고 나가시면 기준금리가 0인 것으로 양적완화라고 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거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제 양적완화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양적완화라는 것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럼 이런 비전통적인 그런 통화정책이 확산되기 전에 이 중앙은행과 관련된 역할이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중앙은행 역할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금융안정과 관련된 역할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금융안정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기능이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종래 기능인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물가, 고용 이런 것뿐이 아니라 금융안정과 관련된 것을 고려하는 이런 방향으로 통화정책의 운영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물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시절에는 중앙은행은 이제 물가를 지키는 하나의 물가의 파수꾼의 역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이 모든 금융 시스템이 작동이 막 거의 중지하다시피 하고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이런 거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이 거기 들어가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끌 때 물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리듯이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위기를 진화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버난케 양적완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도 과거의 물가의 파수꾼의 역할로서만 중앙은행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에서의 위기의 감시자 이런 역할도 같이 하는 쪽으로 중앙은행이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도 위기의 사후적인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불을 끄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도대체 화재의 기미가 있는지 스모크를 디텍트하는 스모크 디텍터로서의 어떤 위기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기 시작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정책을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시 건전성 정책, 소위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정책인데 미시 건전성이라고 하면 개별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 또는 또 그 위에 상위기구인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감독 기능을 하고 있죠. 이 미시 건전성 감독 기능만이 중요했고 과거에는 또 개별 금융기관들이 다 안전하면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도 안전하다 하는 암묵적인 가정이 위기 이전에 깔려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개별 금융기관들은 다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어떤 허드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군집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금융
안정의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건전성 정책의 어떤 포커스가 바뀌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소위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이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축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영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어서 거시 건전성 정책도 영란은행이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 안에 보시면 통화정책을 하는 머니터리 폴리시 커미티가 있고 더불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하는 파이낸셜 폴리시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다 하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는 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의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시건전성 정책 기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운영 목적이 되겠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시스템 리스크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의 복원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금융기관들이 잘 감내를 못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리 개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더라도 이 개별 금융기관들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자산과 부채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소위 상호 의존성 이런 것을 통해서 충격이 다른 금융기관들로 계속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을 인터커넥티드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상호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스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거시건전성 그 정책의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상호 연계성을 좀 낮춰서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가져가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경기 수능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위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을 때 위험이 막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해서 더 실물 경기를 안 좋게 만들고 하는 금융의 경기 수능성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런 금융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대마불사라 그래서 큰 금융기관들이 망가지면은 그만큼 시스템 위험이 높죠. 그래서 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더 높은 자기자본을 부과하고 하는 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기자본을 더 쌓게 하는 어프로치. 이런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한 가지 예가 되겠고요. 이런 정책이 바로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LTV, DTI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됐을 때 너무 과열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LTV, DTI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켜주는 거. 이런 거는 또 이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단 자체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은 예를 들어서 거시건전성 분석국 요번에 금융안전국으로 개편이 됐습니다만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가 어느 정도고 우리나라의 경기 수능성은 어느 정도고 지금 금융 사이클이 어떤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을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안정과 관련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초점은 통화정책에서는 그러면 금융안정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 거시건전성 정책의 축으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 외에도 우리가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물가만 보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듀얼 맨데이트라 해서 물가와 어떤 고용을 보든지 했는데 나아가서 이제는 금융 안정을 봐라 이렇게 됐거든요. 한은법 1조 2항에 아까 말씀드렸죠. 통화신용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유의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나라마다 불행히도 아직 어떻게 금융 안정에 통화 정책이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계속 지금 개선돼 나가는 그런 영역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된 그런 신흥국에서는 더군다나 금융 안정을 어떤 식으로 전통적인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의 프레임워크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여기서 고려해 볼 상황이 있는데 종래에는 과거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물가가 안정되면은 금융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봤고요. 또 물가와 어떤 경기 이런 실물 경제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상호 분리적인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물가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금융 안정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당국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문법적인 사고가 좀 상당히 많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정이었고 거기에 그 형태에 맞춰서 통화정책과 어떤 금융정책의 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오히려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에 의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지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금융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금융 불안정성이 금융 위기로 현실화돼서 터지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실물 경제에 큰 여파를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물가가 안정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안정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통화 정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글로벌 위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위기 이전에는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생길 때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통화정책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논쟁이 뜨겁게 붙었었는데 대세는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버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린스판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린스판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시장보다 더 이게 금융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 첫 번째, 판단의 어려움. 두 번째는 이 금융시장의 버블로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상당히 국지적인 그런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거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무딘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오히려 버블이 터졌을 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죠? 금리라는 것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모두 전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과연 국제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일부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논리였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통화정책은 자산시장에 버블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금리를 올려서 선제적으로 버블을 꺼트리기보다는 이것이 터졌을 때 버블이 터졌을 때 그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후적으로 버블을 치유하는데
청소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린스판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린 vs lean 논쟁이라고 하는데, lean이라는 것은 lean against wind, 그래갖고 선제적으로 그 버블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을 얘기하고, 클린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버블이 터진 다음에 청소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클린의 시각이 좀 더 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져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터졌더니 이것은 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2008년부터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는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린의 시각이죠. 이 시각이 좀 더 우위를 얻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그린스판 푸시라고 해서 일종의 중앙은행이 이런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리를 내려서 이렇게 통화 완화를 통해서 이것을 치유해주는 역할에 주력을 하다 보면, 그럼 투자자들이 버블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수익을 다 얻고 나올 수 있으면 좋고, 만약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화 완화를 통해서 뒷받침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밑에 투자 손실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소위 풋옵션을 사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린스판 풋이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린스판 풋이라고 해서 위기가 터지면 어느 정도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개입해서 받쳐줄 거야 하는 기대 때문에 더 위험 투자를 감행하는 이런 소위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투자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위험 선호도를 오히려 높여서 자산 버블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이 사전적으로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금융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시각이 좀 더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문제는 금융 안정을 그럼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에 이제 금융 안정까지 봐야 되는데, 물가 안정 또는 GDP와 같은 이런 실물 경기 외에 금융 안정.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부채가 이제 금융 안정 쪽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할 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떠한 프레임워크로 이것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논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 안정을 물가나 고용 이런 것처럼 종래의 통화 정책의 목적에 해당되는 그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동등한 하나의 제3의 목적으로 놓고 우리가 최적 통화 정책을 할 것이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종래의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 물가라든지 고용의 상충성, 단기적 이것을 보는 그 시각 내에서 금융 불안정성을,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물가나 고용 또는 물가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만 파급 경로상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금융 불안정성을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 속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접근법이 아직은 학계나 이런 데서 완전히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생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생길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계부채 걱정을 하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경기나 물가하고 금융 안정 간의 단기적인 상충 관계가 생기는데, 이러한 상충성을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중앙은행의 정책 반응 함수, 즉 금리를 결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금융 불안정 지표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반응 함수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으로 또는 특히 신흥국은 더할 것도 없이 어떤 우월한 함수는 없다. 결국은 재량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휴식식을 잠깐 갖겠는데요. 그 바로 갖기 전에 소위 팀버겐의 원칙이라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팀버겐의 원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두 가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어떻게 정책 수단을, 통화정책 수단을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것을 좀 거시 건전성 정책,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책임지는 것이 금융 안정이기 때문에 이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통해서 1차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통화 정책은 물가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접근 방식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앙은행의 위기 이후의 역할 변화, 특히 금융안정과 관련된 역할 변화, 그리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금융안정을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오늘 강의의 초점인 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직 뭐 금융위기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금융안정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지금 아까 보신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런 위기 당사국들은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통화 정책의 금융 안정을 반영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비전통적인 이런 통화 정책으로 한 발 앞서서 더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양적 완화라는 그런 용어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소위 Q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QE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제 미국이 약 3.9조 달러, 3차에 걸쳐서를 풀었고, 일본이 2.6조 달러 정도, 영국이 0.6, 그 다음에 유로 지역이 1.3조 달러인데, 유로가 이제 3월부터 ECB가 새로 양적 완화를 이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GDP 규모로 보시면은 사실상 일본이 가장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본이 이제 GDP 대비로는 양적 완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양적 완화의 규모가 가장 높고 또 가장 가파르게, 노란색입니다.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미국이고요. 그리고 유로, 영국 그 다음에 유로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 유로를 보시면은 유로 지역의 양적 완화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20%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비중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해서 이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비전통적 통화 정책은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나 국제기구에서 나온 논의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와 구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위험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민간의 금융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0까지 떨어졌을 때 아주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제로금리 하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RP 7일물, 일주일짜리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2%에 고정을 하면은 콜 금리, 아주 은행 간 단기자금 시장인데 이 콜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 밀접하도록 항상 중앙은행이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 금리, 하루짜리 콜 금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금리가 점점 중장기 금리로 파급되고 이 무위험 수익률 곡선의 어떤 파급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위험 프리미엄을 통해서 민간의 자금 조달 시장까지 확산되면서 파급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 소비와 투자가 움직이는, 이것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금리 파급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시에는 이것이 중앙은행이 아주 초단기 금리만 제시를 하고 여기에 타겟팅을 해도, 운영 타겟팅을 해도 이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아비트라지, 소위 대차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평소엔 잘 파급이 돼 나가는데, 이런 시그널이 시장의 차익 거래와 신용 프리미엄 프라이싱 기능을 통해서 전체 수익률 곡선, 그다음 민간 자금 조달 시장으로 잘 파급이 되는데,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민간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자금 중개 기능, 금융 중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 시장 금리뿐만 아니라 중장기 금리까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일부 은행 같은 선진국 양적 완화국 같은 경우는 민간 시장까지 개입을 해서 민간의 신용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로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국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를 점점 낮추다가 소위 명목금리가 0이라는 제로 하한 금리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일부 중앙은행은 요즘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로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명목금리가 하한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굉장히 제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제약에 부딪혀서도 중앙은행들이 중장기 금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중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양적 완화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차 대조표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중앙은행의 부채와 자산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GDP 대비 그 대차 대조표, 특히 자산의 구성, 부채의 구성 이런 것들까지도 변화시켜 나가면서 영향을 시장 중장기 금리 또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양적 완화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차 대조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0보다 높은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 2%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2%, 3%, 4%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를 마음대로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죠? 왜요? 중앙은행이 돈을, 예를 들어서 화폐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부채인데, 또는 지준이, 이렇게 지준을 막 늘려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지준이 시중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떨어지거든요, 시장에서. 콜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떨어지려면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또 흡수를 해야 다시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아주 양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금리를 0까지 떨어뜨리거나,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돈을 풀든지 아니면 금리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똑같은 수준의 금리를 지불 준비금에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이런 대차대조표 정책을 기준금리 정책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0이 아닌 상황에 0. 아주 낮은 수준이죠, 물론. 그 수준에서 지준을 금리를, 미국도 그 지금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요. 실제로 지준의 0.25%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그 돈을 중앙은행의 뉴욕 연준에 예치를 했을 때 그것을 지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만큼 0.25%의 금리를 지불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돈을 쌓아놓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제 상당히 지준 분리를 통해서 대조표 정책을 금리 정책과 분리시키고 이 분리시킨 상태에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양적 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적 완화 정책은 세 가지 정책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준 공급 정책, 말씀드린 대로 통화를 더 푸는 거죠.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통화 공급, 이거보다 돈을 더 푸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준부채 관리 정책으로서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채권, 소위 무위험 수익률 곡선, 이 부분의 가장 단기 부분에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면, 아주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기, 장기 무위험 수익률 곡선, 즉 국채 가격이죠. 이 부분까지 중앙은행이 직접 중장기 채권을 사주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무위험 수익률 곡선의 이 일드 커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종의 부채 관리 정책의 성격도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마이 들어간 이유는, 또는 쿼지 이게 들어간 이유는, 부채 관리 정책은 원래 정부가 하는 것이죠. 발행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건 정부가 물론 하지만 이 국채의 가격, 즉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으로 가격 설정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용 정책으로서의 성격.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타겟을 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TLTR로 그래서 Targeted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라든지 이런 대출 시장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또는 ABS 또는 카바드 본드, 모게지 시장 이런 식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모게지 증권 MBS를 직접 중앙은행이 매입해줬죠. 그래서 그 특정 부문, 부동산 시장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이런 민간의 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직접 들어가서 민간의 자금 중개 기능을 대체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 신용정책으로서의 역할, 이것도 양적 완화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네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미래 커뮤니케이션 정책입니다. 왜 양적 완화가 커뮤니케이션 정책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시면요. 뱅크런 방지하고 또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는 그런 특징이 물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 단기 채권뿐만 아니라 이런 중앙은행이 담보 채권, 받는 담보 자산을 확대를 해서 이 중장기 채권까지도 매입을 해서 장단기 금리를 동시에 조절을 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이 채권을 사서 자금을 공급할 적에는 아주 우량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량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주로 정부의 단기 채권 쪽에 들어가서 이 시장이, 공개시장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량 자산뿐만이 아니라 모게지 증권이라든지 또 공기업,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이런 채권까지도 매입을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태를 많은 나라에서 보였고요. 이것은 단순히 무위험 수익률 곡선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의 신용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까지도 영향을 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특정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민간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이 그 민간 채권이 갖는 그 부도 위험 이것을 같이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도 파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적 완화하는 것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그런 모습을 띠지만 실제로 보면은 또 최종 대부자 기능,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기 시에 어떤 유동성을 무한대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붕괴를 막는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월터 베지헛이라는 그런 학자가 어떤 그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 기능의 어떤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그 최종 대부자 기능, 베지헛의 프린시플에 따라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그것은 우량한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빠진 하지만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닌 우량 건전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자금을 공급할 때는 벌칙성 금리, 시장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서 그 대신 자금은 무한정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최종 대부자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중앙은행의 어떤 최종 대부자 기능과 관련한 하나의 준칙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량한 금융기관이든 불량한 금융기관이든 유동성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급 불능한 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고 나아가서 유동성 위험이 신용 위험으로 막 바뀌는 그런 어떤 파생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거래 상대방 위험이 중요한 상태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신용 위험으로 바뀌고 막 이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 건전한 금융기관까지도 지급 불능의 금융기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자금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금융기관도 지급 불능 금융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집어넣고 이런 유동성 공급을 전통적인 이런 금융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금융기관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섀도우 뱅킹 기관들,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MMF 이런 데까지 자금을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비벌칙성 금리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최종 대부자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시에. 또 이런 모습도 띄고 있었죠. 근데 오늘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제로금리. 우리는 아직까지 제로금리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실물 경기의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돼서 일본처럼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내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목금리가 이제 0까지 떨어졌을 때 그럼 통화정책이 과연 거기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제로금리 하에서도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통화정책을 하는 방법이 바로 양적 완화고 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그럼 정책 수단은 뭐냐? 이런 중장기 실질 금리를 기대 경로를 활용해서 이것을 타겟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요번에 선진국들이 지금 일본, ECB 이런 나라들이 새로 추진을 하는 하나의 새로운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전통적 양적 완화 통화 정책에서는 이 선제적 지침이라는 forward guidance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뭐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BIS 논문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표인데요.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실제로 미국,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이런 데서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 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을 때 이 제로금리 하한에서 과연 어떤 통화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질금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금리라는 것은 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실질금리죠. 그죠? 그죠? 근데 명목금리가 이제 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물론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약간 마이너스로 이제 조절하기도 했는데, 근데 일반 여러분이 은행에 이제 가서 받는 금리는 마이너스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금을 했는데 마이너스 금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죠. 100만 원 맡기면은 나중에 1년 지나서 95만 원 받는데 맡기시겠어요? 현금을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에는 은행에 안 갑니다. 물론 현금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보관료를 지불하고도 안전하게 은행에다 저금을 하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마이너스 금리를 받아들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가게나 기업한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렇게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지 못하는, 명목금리는 마이너스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경제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 실질금리, 이것을 이제 실질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정의를 하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실제 GDP를 잠재 GDP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하나의 균형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 있죠?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그 나라의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하나의 균형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 실질 중립금리의 실질금리가 비슷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게 하나의 통화정책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이것이 OECD에서 측정한 실질 중립금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로, 영국입니다. 여기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OECD에서 이제 있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측정한 소위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점선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 실질 균형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그러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도 균형금리에 맞게 명목금리가 0에 걸려 있으면 더 이상 마이너스로 금리를 못 내리는데 어떻게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상당히 많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핵심을 이해하고 가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목금리를 내리고 내렸는데 0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실선을 보시면 이 실선이 실제 실질금리인데요. 일본을 보시면 실질 금리는 0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였습니다. 2000년 내내. 그죠? 이렇게 실선은 0 주변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했죠. 근데 이 실질 중립금리 수준은 마이너스를 상당 기간 이렇게 0 밑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충분히 실질 중립금리 수준으로 못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루그만 같은 학자들이 양적 완화를 해서 실질 금리를 실질 균형 금리에 맞게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선이 마이너스로 내려왔을 때 많이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유로도 이제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제 내린 상태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방법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 실질금리의 정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준 겁니다. 그럼 명목금리가 0이라 그래서 실질금리가 0 밑으로 못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0 밑으로 실질금리가 떨어지겠습니까? 명목금리가 0일 때?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요? 이 정의를 봤을 때? 명목금리는 0.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려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면 명목금리가 0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2. 그럼 0-2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3%로 높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3%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명목금리가 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실질금리 수준을 더 마이너스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 디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반대로 기대 실질금리가 양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은 기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명목금리가 0인데 기대 실질금리가 디플레이션이 와서 마이너스 1%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그럼 더 디플레이션에서 마이너스 2, 기대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2%면 실질금리는 0 마이너스 2에서 2%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누적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실질금리는 플러스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균형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충분히 해야 이게 투자가 충분히 일어나서 그 저축과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되는데, 실질금리가 디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플러스로 올라가서 오히려 소비가 투자가 위축되고 이렇게 돼서 잉여저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속 경제가 잘못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게 양적 완화라는 거죠. 즉 기대 인플레이션, 명목금리가 0으로 떨어지더라도 대차대조표를 확대시켜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면 실질금리를 충분히 낮춰서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대 경로고,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선제적 지침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중장기 실질금리, 경제에 더 중요한 금리가 이제 여러분이 소비하고 투자할 때는,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돈을 빌릴 때, 내가 지금 빌리는 금리가 앞으로 이게 얼마 정도, 실질 수준으로 얼마나 될까? 인플레이션을 빼고. 이런 걸 보시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투자를 할 때, 이게 실질적인 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중장기 실질 금리를 보고 소비나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중장기 실질 금리인데, 이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조절하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물론 새로 어떤 중앙은행들이 새로 시행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위시로 이것을 시작했고 20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계속 어쨌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선제적 지침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기대에. 자, 그럼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시에 선제적 지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미국은 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 이중 목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 선이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5.7%까지 떨어졌어요. 올해 1월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 전략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장기 실업률, 그 경제의
자연 실업률에 해당되는 장기 실업률 수준을 5.2에서 5.5% 정도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5.5% 떨어지면 이제 적정한 고용 목표는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고용 말고 또 하나의 목표는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플레이션율, PC 디플레이터로 계산한 물가를 보면 이게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보다 살짝 높았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요즘은 지금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0.75, 2014년 12월에 0.7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CPI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어제 발표났죠. 1월 CPI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 유가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타겟인 2%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럼 이제 양적 완화를 그만두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데 과연 올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해석이 난무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으로 보면 올릴 때가 됐죠. 이제 목적을 달성해 가니까. 근데 물가로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좀 선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시차 효과를 고려할 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근데 이런 기대가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은 이런 기대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의장 옐렌이 예를 들어서 선제적 지침을 통해서 말로 기대를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죠. 그 선제적 지침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왔는데 2009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는 이 질적인 선제적 지침, 그러니까 정성적인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for some time,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for some time 이런 걸 이제 집어넣었었고요. 2011년 8월부터는 칼렌더 베이스드 선제적 지침이라고 그래갖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at least through mid-2013, 2013년 중반까지는 적어도 기준금리를 0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날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미 연준을 믿는다면 시장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기금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의 단기금리와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금리의 평균, 그죠? 거기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금리는 0이지만 미래 금리가 계속 0으로 쭉 단기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2, 3년 동안 그러면은 그 기대만으로도 시장의 2년물 금리, 3년물 금리 이런 중장기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는 똑같이 0인데 사람들이 미래의 단기금리가 빨리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인 중장기 금리도 즉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시장 금리는 미래 단기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예상되는 미래 단기 금리의 경로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이런 선제적 지침을 통해서.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이런 다시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선제적 지침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퀀터테이티브한 그런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숫자를 주는 거죠. 실업률이 6.5%를 넘으면 계속 기준금리를 0으로 가져가겠다. 물가가 2.5%를 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준금리를 0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제적 지침을 줬습니다. 계속. 근데 계속 물가는 이제 안 넘었고 드디어 실업률이 6.5% 선에 내려오니까 다시 또 이 정량적인 선제적 지침을 포기하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for a considerable time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나서도 양적 완화라는 건 이제 그 모기지 시장에서 계속 국채와 모기지를 850억 불씩 사다가 조금씩 테이퍼링을 해나갔죠. 이런 양적 완화 대차 대조표 확대하는 정책을 종료하고 나서도
for a considerable time. 상당 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형태로 선제적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2월, 얼마 안 됐죠? 지난 12월에 이 for a considerable time이 드디어 빠지고 대신 patient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It can be patient. 우리는 이제 for a considerable time 없어졌고 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malize.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겠다 하는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It can be patient. 이 표현이 3월 FOMC 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이게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하는 게 시장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전통적으로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근데 어제, 그제, 엊그제 옐렌 의장이,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하원 이 청문회를 계속 테스티모니에 가서 It can be patient라는 단어가 빠지더라도, 삭제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기준금리를 꼭 인상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를, 특히 시장이 기준금리가 앞으로 빨리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급격하게 바꿔서 시장의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걸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에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데요. 이 긍정적인 효과는 그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 통화량이 굉장히 감소를 한다든지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 통화량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M1이나 M2 같은 통화량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시중 통화량 감소에 대응해서 신용경색을 완화한다든지 자산 가격 하락에 대응해서 자산 디플레이션을 방지한다든지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 자산 건전성 제고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소비, 투자,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소비, 투자, 고용과 같은 실물 경기를 부양하고 실질 환율 절하를 통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항상 공짜 점심은 없죠.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부작용도 있는데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양적 완화가 너무 오래되면 어쨌든 시중에 많은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융기관의 초과 지준 형태로 지금 연준에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풀려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현실화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저금리가 오래되다 보면 위험 선호가 증대되면서 금융자산 시장에 또 버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붕괴되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신용 위험이 증대가 되죠. 왜냐하면 민간의 어떤 위험까지도 민간 채권까지도 사주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증대되고 그래서 따라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 아까 중앙은행의 그 준재정 정책, 정부 채권의 어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 이런 과정 또 최종 대부자 기능의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럼 선진국이 자국의 여건에 맞춰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양적 완화가 주변국에는 어떠한 스피로버 그런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 이동을 이제 급격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은 그중 풀린 상당 부분의 돈이 신흥국으로 또는 주변국으로 흘러나가게 돼서 그쪽에 어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했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게 되면 이런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이게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은 이제 대처대조표 규모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분의 상당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이 초과 지준, excess reserve라는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양적 완화를 시행한 이후에 이 초과 지준이 거의 지금 2.7조 달러 정도 쌓여 있는데 초과 지준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지급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꼭 쌓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 지준이라고 그러고 이 필요 지준 외에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연준에 더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남는 지준, 이것이 초과 지준인데요. 이 초과 지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엄청나게 그 미국 연준이 그 통화를 공급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입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나간 유동성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시 뉴욕 연준 또는 다른 지역 연준의 예금으로 다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들어와 있는 초과 지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풀었지만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이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다 초과 지준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왜 이렇게 돈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로 통화를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가와 장기금리는 안정적인가 하는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초과 지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본원 통화를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이 늘려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시중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통화 승수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거시경제 화폐금융론에서 배우셨듯이 통화 승수는 얼마나 대출 예금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느냐, 즉 은행들이 얼마만큼 대출을 잘 해주느냐, 그 다음에 민간이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통화 승수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 현금 통화 비율이 이제 보유가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즉 본원 통화를 많이 공급해도 이것이 예금과 대출 이런 형태를 거치면서 통화 승수를 통해서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 통화 승수가 하락하면은 통화량은 그만큼 안 늘어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통화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위 화폐 수량의 어떤 그 공식이죠.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는 물가 곱하기 실질 생산량 이것은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인데 이 항등식을 잘 보시면은 본원 통화가 양적 완화로 늘어나서 마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이 통화 승수가 줄어들면 즉 은행들이 그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예금하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통화 승수는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중 통화량은 많이 안 늘 수가 있고 시중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통화 유통 속도가 하락하게 되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 생산, 경제가 회복이 돼서 실질 생산량이 늘면 그만큼 필요한 통화도 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가 반드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경험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화됐을 때는 언젠가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왜냐하면 통화 승수와 통화 유통 속도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그만큼 물가 압력으로 나올 것이고 이 경우에 미 연준이나 이런 양적 완화 시행국의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역시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고 유로존도 그동안 이제 조금씩 했다가 다시 그 은행 부분을 통해서 공급된 그런 통화량이 다시 줄어들면서 대출이 이제 만기가 되면서 회수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
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 빨간색 부분이 은행의 이제 대출 형태로 나간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겠다, 미국식으로. 그래서 미국식 양적 완화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발표된 거고요. 그래서 올 3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인플레이션 목표 미달 시에는 또 추가로 확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 엔디드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매월 600억 유로 규모로 1조 1,400억 유로 규모까지 일단은 이제 하기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주는 것도 이제 기존의 ABS, 카바드 본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중앙정부가 발행한, 회원국 중앙정부들이 발행한 국채, 그 다음에 에이전시 채권, 국제기관 발행 채권 이런 것들을 다 사주기로 했고요. 한 가지 문제는 거기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죠. 통화정책만이 합쳐졌을 뿐 재정정책은 아직 통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 국가의 어떤 채권, 스페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독일이라는 국가가 대신 그러면 이 손실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다 같은 단일 국가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요. 그래서 이런 개별 회원국의 국채를 사줬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래서 80%까지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책임을 지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발행한 국채는 스페인 중앙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80% 정도까지 사주고, 나머지 20% 정도만을 ECB가 사거나 아니면은 유로 국제기구들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손실을 분담하는 형태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양적 완화는 미국의 양적 완화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로서는 첫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는 미국의 중장기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 수준.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걸 한 2%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 채권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하면서 이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국채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독일도 그렇고 이태리, 스페인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채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 한들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는 그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이게 시장 중심의 금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상당히 그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그 시장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떠받쳐지면은 이게 가계의 소비를 진작하거나 이런 효과가 많은 반면에,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채권에 가서 채권을 사주더라도 은행의 대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 기업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럽의 양적 완화가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3월에 이제 시작인데요. 이미 이런 기대 효과를 반영해서 조금씩 포지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됐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얘기나 일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신흥국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흥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하나는 금리 경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금리를 낮추면 신흥국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은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흥국의 통화가 절상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압력에 대응해가지고 신흥국들이 금리를 다시 내리고 하는, 그래서 신흥국과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동조하듯이 같이 가는 이런 금리 경로가 일단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 또는 이런 유럽이나 일본에서 풀린 그런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 상품 시장,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을 수출하는 그런 신흥국들은 상당히 교육 조건이 좋아지면서 좀 호황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자산 가격 경로라 그래서 이런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신흥국에 들어가면 유입되면서 신흥국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이런 부분, 또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본 유입에 따라서 신흥국의 환율이 절상이 되면서 이 경상수지가 또 악화되게 되고, 또 뭐 과도하게 환율이 절상되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겠죠. 반면에 또 환율이 절상되면 그만큼 신흥국의 물가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수출이죠.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디플레이션이, 선진국의 디플레이션이 신흥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효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양적 완화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 또 신흥국이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그 나라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또 외국 수지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가, 좋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효과는 반대로 일어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실물 경로로는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니까 양적 완화를 끝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출이 증대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금리는 어떤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신흥국에는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 이미 우리 잘 보시듯이 이미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서 유가에 어떤 거품이 빠지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의 어떤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국들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죠. 이런 그 원자재 가격 경로. 또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신흥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환율을 통한 경로, 이런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흥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더 어려운 점은,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유럽이라든지 같이 금리를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번 지금 현 시점의 특징은 이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이 차별화되고 비동조화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경기가 회복돼서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 반면에,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반면에, 오히려 유럽과 일본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이렇게 보면 선진국 간의 상반된 통화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잠재적인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상반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 또 유럽, 일본 간의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이 비동조화되면서 이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도 어떻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일관된 또 예측 가능한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흥국의 어떤 개별 경제 기초 여건이라든지 이 신흥국이 처한 상황, 또 원자재 수출에 의존을 하느냐, 아니면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있느냐, 적자를 내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흥국도 국별 여건에 따라서 정책 대응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있었던 반면 또 금리를 내리는 나라들도 많고, 특히 유럽이 양적 완화를 전면적으로 발표한 이후에는 오히려 신흥국 많은 범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기조가 오히려
확산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금리를 내리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근데 이런 나라들, 정책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한 나라들, 그다음에 지준율,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인하해서 대응을 하고, 또 스위스나 이런 경우에는 환율 하한제를 이제 폐지를 하고 금리를 동시에 인하를 하고, 싱가포르는 이 통화 절상 기조를 완화하고 이런 대응을 했는데요. 이런 그 통화 완화 기조로 간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유럽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럽 주변에서 자본이 상당히 그 국가로 너무나 유입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주변국들이거나 아니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나 아니면 원자재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경기를 좀 완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통화 정책이 비동조화되면서 결국 신흥국에 대한 그런 영향이나 신흥국의 자체적인 정책 대응도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인식이나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나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취약성 지수라는 것을 구성해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6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 지수 면에서 볼 때 가장 양호한 그런 상황에 지금 대만이나 대만과 함께 가장 양호한 수준에 있고 따라서 이 환율도 상당히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 터키, 또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그냥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미국과는 달리 일본이나 ECB 이런 국가들은 양적 완화를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부터 이 본격적인 그런 자금 유출 이런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더라도 이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일본 양적 완화를 확대했기 때문에 또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지연될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또 기준금리가 6월이나 9월에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결국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금리 쪽에서 금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미국 국채 중장기 쪽에서의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고 외국에 비해서 경상수지도 흑자를 우러내고 있고 외화 유동성도 약하기 때문에 이 일본과 유럽의 자금이 미국이 나가는 자금을 완충하는 효과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자본 유출이 확대가 된다면 여기에는 이제 신중히 대비를 하는 체제는 언제든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통화 정책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신축적인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금융 안정을 어떤 식으로 고려할 것이냐는 정상적인 물가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금융 안정을 고려하는 그런 문제,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고요.
아직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든지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된다든지 또는 유럽과 어떤 그 일본 그리고 또 그 주변국들의 통화 완화 기조 때문에 우리의 그 실질 실효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절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저물가가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은 공급 측면의 충격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이 또 혹시 그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상대국에 비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초 여건이 튼튼한 것으로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취약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박차를 가해서 이런 취약성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간 이렇게 흥미롭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고문을 해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통화 정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하는 금요강좌 제600회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함준호 금통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